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COPD 처방전을 한번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천식에 대한 거 봤는데 COPD 처방은 안 봤었죠. 그 COPD 처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이제 포모테롤이 정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얼도스테인이 나와 있고, 엘도스 캡슐이죠. 그 다음에 소론도, 테오필린하고 그 다음에 스피리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처방전상으로 봤을 때 COPD 처방으로서 이게 뭐 그렇게 이상적인 처방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의 COPD 처방전을 약국에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점점 더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COPD가 사망자 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천식 환자대로 약간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천식 환자는 뭐 그래봤자 전체 환자 숫자로 보면은 2004년에 209만 명에서 이제 2010년에 222만 명이니까 6% 정도밖에 증가는 안 했거든요. 근데 COPD의 경우에는 좀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환자 수보다도 인구 고령화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유명률이 좀 높고요. 또 우리나라가 흡연자 인구가 잘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보도 보셨잖아요. 이제 2015년에 여기 이제 그 연말에서 새해 가면서 그 가격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금연을 한 해 만에 했었는데 결국은 거의 금연 효과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금연에 있어서 대단히 성공을 못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 어떤 그런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세금 많이 거두면 뭐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COPD 환자가 지금 2010년의 통계를 봐도요. 40세 이상 인구에서 요게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12.3%거든요. 100명 중에 1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또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 줄 것이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COPD 말고 천식만 해도 2004년 기준이 4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COPD 사망자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1991년에는 남성, 여성 합쳐가지고 1000명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2010년의 통계를 보시면은 합치면은 거의 5000명이 넘어가죠. 5배가 지금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여기 그래프상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65세 이상을 보면요. 그러면 7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COPD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보시면 COPD의 그런 그 사망률이 미국에서도 1965년하고 98년을 비교하면은 거의 163%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COPD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흡연하고 뭐 직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림에 보세요. 거기 왼쪽에 무슨 관상 동맥하고 관련된 그런 heart disease, 심장병이라든지 또 뇌졸중이라든지 다른 뭐 심혈관계 질환 다 보시면은 이게 좀 감소잖아요. 특히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절반 이상 빠졌죠. 사망률이. 그런데 COPD의 경우에는 65년에서 98년까지 거의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163%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5배가 더 증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수치 한 2.5배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그 COPD 유병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상 6% 정도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환자들이 폐암에 대한 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폐암, 내가 폐암일까? 근데 이제 그거는 암인 걸 걱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암이라는 걸 아는 거는 이제 종합 무슨 뭐 진단을 받았을 때 알 수 있잖아요. 시청원서 받으러 갔었을 때. 근데 종합검진하고 관계없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COPD에 대한 걸 잘 몰라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COPD도 증상이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판별을 해서 알게 되면 COPD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계속 악화일로니까요.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잡아주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폐기능을 보존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너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의사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알아내야 되는데 미국에서 통계를 봐도 65세 미만에서는 거의 70% 환자가 그 다음에 65세 이상에서는 30% 정도 환자가 실제로 진단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언더 다이어그노스 된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COPD가 참 문제입니다. 하나만 이제 덧붙이면 뭐냐면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사고 의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환자들은 뭘 제일 선호하냐면 무조건 아프면 큰 병원 가는 걸 선호하죠. 근데 정말 전 세계 완전히 넘버원이거든요. 이 정도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뭐 진짜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환자들이 왜 큰 병원을 가느냐. 동네 의원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큰 병원은 가면 그 안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이제 이 처방전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약국에 온 환자들 처방전을 들고 오든 들고 오지 않든지 간에 약국에서 앞으로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는 뭐냐면 그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야 될 때는 적절한 시점에 보내주는 그 타이밍의 문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가정의학과가 거의 유명무실화가 되고 있다 보니 약사님들한테 요구가 되는 중요한 그런 사회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사님들께서 환자가 왔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COPD 증상 비슷한 그런 증상이에요. 그냥 기침, 단순한 그런 만성 기침 정도가 아닌 거죠. 좀 심해 보이고 호흡에 좀 곤란이 있어 보이고 야간에 증상이 악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래됐다. 이제 그런 경우에 환자분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약사님들께서 그걸 인지해가지고 환자를 병원으로 빨리 보내주는 리퍼럴 해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병원 보내봤자 돌아오는 건 처방전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 한 건이죠. 그냥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면 처방전이 한 10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자 약 써야 될 게 많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돈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돈이 뭐 벌리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환자들을 정확하게 필요한 경우에 병원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약사의 사회적인 역할을 좀 공고하게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돈도 돈이지만. 자, 처방리의 1번은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방전을 이렇게 봐도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약사, 의사,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은 구태의연한 또는 개선이 필요한 그런 처방전도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어요. 처방리의 1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도록 하죠. 문제점 보시면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뭐냐면 경구약을 선호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구약을 선호한다는 게 제일 극명하게 드러난 게 포모테롤을 쓴 거죠. 물론 이제 뭐 소론도, 프레드니솔론 같은 경우에도 경구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경구가 아니라 이제 흡입제를 쓰는 게 낫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뭐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흡입성 스테로이드제가 또 COPD의 경우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거기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면 포모테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경구로 쓴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1차 진료를 하는 그런 의원급에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게 어떠냐면은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제 COPD에 처방을 할 때 경구보다 흡입제를 난 선호한다 한 의사가 거의 10명 중에 6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처방이 나오는 걸 보니까는 그게 실제 처방이 나오는 거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흡입제에 비해 가지고 경구 처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흡입제를 처방을 했으면 환자를 제대로 쓰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파악을 안 해요. 그래서 의사는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만 환자가 제대로 흡입제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약사님들도 그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요. 처방전을 가지고 갔을 때 이제 얼마 전에 뭐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잖아요. 약사님들 많이 보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처방전 받을 때 단순하게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효과 있다. 그 한마디는 뭐냐면 자, 처방전 받고 나가지고 자, 그럼 제가 처방전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약사가 처방전을 단순하게 그냥 조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 눈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거죠. 환자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강의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방전을 검토할 수 있는 매 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활용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매 눈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처방전에 문제가 몇 가지 경구 처방을 했다는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만약 이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가 나중에 다시 다른 병원을 가서 또는 뭐 큰 병원을 가가지고 또는 갔던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흡입약이 들어간 그런 처방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약사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뭔지가 또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냐면 흡입제 잘 쓰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뭐냐면 다 짚고 나가지고 하지 마세요. 다 짚고 나서 한마디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처방전 딱 받아서 들고 들어갈 때 흡입제 처방이 들어있는데요. 사용해 보셨나요? 잘 쓰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약사님이 가서 이걸 조제하는 동안 환자는 뭔가 좀 지금 저 안에서 굉장히 뜻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뭔가 좀 만족스러운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방내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그 먹는 약이 환자가 아무래도 먹는 약을 좀 선호하는 먹는 약만 효과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호도 잘못된 어떤 생각 이런 거에 더해가지고 또 그 환자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흡입제를 사용하는데 조작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거부감을 나타내니 의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흡입제 처방을 피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흡입약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제대로 접근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사실은 COPD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이제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굉장히 점점 더 올라가는 최근 들어서 더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질환인데 과소평가를 해서 또 흡입약을 썼을 때 혹시라도 비용 부담이 늘어날까 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까지 COPD를 진료하는 지침,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의사가 모르거나 또는 흡입약에 대한 교육 방법을 잘 몰라서 이런 처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논문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1번 처방전이 약국으로 실제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처방전을 들고 들어갈 때 또는 디스펜싱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흡입용 캡슐이 있잖아요. 물론 흡입용 캡슐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읽어보고 그냥 뜯어가지고 먹는 환자 있다는 거예요. 그 환자가 100명 중에 1명이든 1000명 중에 1명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특히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약은 전부 다 먹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약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는 나라도 별로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어도 보세요. It
tablets, eat medications 이런 말 없어요. 그죠? take거든요. 약일 때는. 물론 take라는 말 자체가 먹는다는 거예요. 약일 때는. 그렇긴 하지만 이시란 말은 안 쓰죠. 우리나라는 먹잖아요. 약을.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경구 약은 먹는 거 이런 생각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처방전은 받을 때 나갈 때 더 좋은 건 받을 때 이 처방전에서 자, 이 흡입자가 있는 처방입니다. 알고 계시죠? 라고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멋져요. 보기 좋아요. 환자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모테롤부터 시작해서 이 처방전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전에 칠판에 그래도 한번 처방전을 적어보는 게 좋겠죠? 처방전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포모테롤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40 마이크로그램 이거를 2 tablets 하루 2번 이런 처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굉장히 적은 양이긴 하지만 전신적으로 이게 간다는 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엘도스 요거는 이제 엘도스테인인데 이게 300mg짜리 캡슐이고 원 캡슐 BID. 엘도스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약이에요. 저거는 제가 약대 졸업하고 캐나다 건너가기 전에 그때는 아직 의약 분업 안 할 때였거든요. 그때 약국의 제약회사에서 와가지고 이제 만든 디모 제약회사에서 막 디테일하고 약사님들한테 많이 쓰라고 했었던 그 약이었는데 네, 정말 이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2015년에 이게 이제 1차 약제로 전환이 돼가지고 2차 약제였을 때는 이 약이 다른 약을 써서 효과 없을 때 써야 이제 보험을 수가를 적용해줬었는데 이제는 1차 약제가 됐으니까는 다른 게 효과가 없을 때 관계없이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됐거든요. 처방이 되게 많이 늘고 있죠. 그런 약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프레드니솔론 네, 여기 5mg짜리 태블릿이 1 태블릿 BID 이렇게 처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페어필린 들어갔죠. 페어필린이 130mg. 네, 이것도 1 캡슐 하루 2번. 요거는 뭐 지속성 과립 48.15%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270mg의 과립이 있으면 그 중에 약 성분, 페어필린 실제 성분은 130mg입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티오트로피움. 네, 요게 이제 1 캡슐 하루 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티오트로피움 같은 경우에도 22.5 마이크로그램이 돼 있는데 뭐 그거는 의미가 없죠. 네, 실제로 저게 딜리버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포모테롤인데요. 이제 포모테롤이 흡입자 처방이 안 나고 여기 이제 먹는 걸로 처방이 경구약으로 처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모테롤이 이렇죠. 약이 흡입제로 처방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 약사님들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는 많아지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흡입이 돼가지고 실제로 전신적으로 흡수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돼서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시스테믹한 사이드 이펙트가 보다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모테롤을 지금 경구로 썼기 때문에 이게 피오잖아요. 퍼오럴로 썼기 때문에 이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사용상의 주의사항부터 이번에는 좀 찬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누구한테는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약에 당연히 과민증이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흡입제든지 간에 흡입제로서 흡입을 했을 때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모테롤, 그러니까 흡입제일 때 이제 이거는 흡입제가 아니고 먹었을 때 얘기잖아요. 이제 흡입제일 때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흡입했을 때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흡입했을 때 처음에 역설적으로 기관지가 뭐 연축하는 그런 브론코 스파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먹었을 때 과민증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먹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더 더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민증 병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흡입제하고 먹는 거하고 비교한다면 흡입제가 오히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 그랬는데 일단은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 비후성 심근병증 하면은 뭐가 MI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비후성이라는 거는 하이퍼트로피라는 얘기인데 심근병, 그러니까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환자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심근경색 같은 게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약을 써요? 우리가 뭐 하트 페일리어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심근경색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처방 전에 뭐가 나오냐면 베타 블로커가 나오죠. 베타 블로커가 나와야 되는데 베타 어고니스트를 지금 약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베타를 블로케이드 시켜야 될 걸 반대로 블로케이드 하는 게 아니라 거길 가서 자극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심란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